안녕하세요. 저는 한정희입니다. 올해 58세고요. 지금은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약제부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처음에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30년 동안 친아버지처럼 모셨던 시아버지에게 2억이 넘는 돈을 빼앗겼고 결국 제 손으로 그분을 노숙자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온화한 편인데 배신당하면 절대 용서를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특히 약사라는 직업 특성상 모든 일을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처리하는 습관이 있어서 복수도 마치 신약을 조제하듯 정밀하게 설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가족에게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모든 게 시작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희야, 요즘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힘없고 어딘가 초조해 보였어요. 전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집 와서 30년 동안 친정아버지보다 더 가깝게 지낸 분이셨거든요. 남편 김태수와 제가 월 소득이 합쳐서 1억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시아버지 병원비 정도는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 그런 걱정 마세요. 병원비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시아버지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표정이 안도가 아니라 성공했다는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월 50만 원 정도였어요.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네라고 하시면서 통장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곤 했죠. 저는 의심 한번 해본 적 없이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82세에 연로하신 아버지가 며느리를 속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요. 몇 달 지나니까 금액이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며 100만 원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혈압약이 비싸다며 80만 원을 달라고도 하셨죠. 저는 오히려 시아버지가 직접 돈 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괜히 체면 때문에 아픈 걸 숨기시는 건 아닌지 걱정했거든요. 남편 태수도 우리 아버지 옛날보다 많이 늙으신 것 같다며 걱정했습니다. 정희 덕분에 아버지가 편안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시어머니 안 계시니까 며느리인 제가 시아버지를 잘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1년이 지나니까 총 900만 원 정도를 드렸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시아버지가 갈수록 건강해 보이시는 거예요. 얼굴에 윤기도 나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훨씬 깔끔해지셨죠. 역시 좋은 약을 쓰시니까 효과가 있나 보다라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 민지가 엄마, 할아버지 요즘 되게 젊어 보이지 않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 같아라고 대답했는데 민지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런데 할아버지가 병원 간다고 하시면서 정장 입고 나가시던데 병원에 정장 입고 가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작은 의문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나이 드시니까 병원 갈 때도 단정하게 입고 싶으신가 보다라고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의심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2년째가 되니까 시아버지의 요구가 더 대담해졌습니다. 정희야, 아버지가 큰일 났다라고 전화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친구 보증을 잘못 썼다가 3천만 원이 필요하게 됐다. 이자까지 붙으면 더 커질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겠니? 그때 저는 정말 마음이 급해졌어요. 시아버지가 보증 때문에 고생하신다니 그냥 둘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적금 깨서라도 마련해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고맙다, 정희야.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라고 하시면서 울컥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모은 적금 3천만 원을 통째로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매월 200만 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보증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당분간은 제가 생활비를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명품 시계를 차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 이거? 옛날에 친구가 준 건데 서랍에서 찾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계 브랜드를 보니까 최소 500만 원은 넘어 보였어요. 또 한 번은 시아버지 방에서 고급 향수 냄새가 났어요. 백화점 1층에서 나는 머리가 살짝 아파오는 그런 향기였죠. 아버님, 향수 새로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니 무슨 향수, 그냥 비누향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어색하게 웃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약사라서 냄새에 민감한데 그건 분명히 비싼 여성용 향수 냄새였어요. 결정적인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 아버님 폰을 바꾸셨네요. 라고 하니까 이거 태수가 사준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아버지한테 폰을 사드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이상해졌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가 저를 속일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4년차가 시작되던 해였어요. 시아버지가 또 전화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정말 절박했어요. 정희야, 아버지가 큰 부탁이 있다. 오래된 친구가 사업 자금이 급해서 이자 10%의 1억을 빌려달라고 한다. 나이 먹어서 친구 하나 도와줄 수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니? 1억이라는 금액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울먹이시면서 평생 친구인데 외면할 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결국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서 1억 원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때까지 총 1억 6,400만 원을 드린 셈이었죠. 마지막 1억을 송금하고 며칠 후였어요. 제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앞에서 아는 아주머니가 요즘 우리 동네 김일봉 할아버지 완전 잘 나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친구 생겼나 봐. 부산까지 여행 다녀왔다면서 자랑하고 다니던데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김일봉이 바로 저희 시아버지 성함이거든요. 혹시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 혹시 몰라? 우리 동네 김일봉 할아버지 말이야. 최근에 아주 젊은 여자랑 다니면서 완전 신바람 났다던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자세히 얘기해 주는데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35살 정도 되는 젊은 여자랑 호텔도 다니고 명품도 사주고 그러더라. 그 여자가 원래 노래방에서 일했다는 얘기도 있고라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 여자를 젊은 며느리라고 소개하고 다닌다는 소문도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마트 의자에 주저앉았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5년 동안 친아버지처럼 모셨던 분이 제 돈으로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집에 와서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지난 5년을 되돌아봤죠. 병원비라며 받아간 돈들, 친구 보증이라며 가져간 3천만 원, 마지막 1억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자고. 시아버지가 오늘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신 날 저는 일부러 병가를 내고 멀리서 뒤를 따라갔어요.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시아버지는 병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시내 한복판의 고급 호텔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정말로 젊고 예쁜 여자가 나타났어요. 35살 정도로 보이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이었구나. 내가 5년 동안 바보였구나. 아니, 바보를 넘어서 호구였구나 싶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무엇보다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당할 수가 있었을까? 58살 먹은 사람이 이렇게 순진할 수가 있나?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약사라는 직업을 30년 넘게 해오면서 길러진 차분함과 냉정함이 돌아왔죠.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겠다. 이건 정밀하게 치밀하게 계획해야 할 일이구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그냥 단순하게 폭로하고 끝낼 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저에게 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거든요. 아니, 더 철저하게 갚아주고 싶었어요. 우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는 더욱 다정하게 대했어요. 아버님,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치료 효과가 있나 봐요라고 하면서 말이죠. 시아버지는 그러게 요즘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아라고 하시면서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 화가 났어요. 이분이 지금까지 연기를 하고 계셨구나. 그럼 저도 연기해 드리죠. 30년 약사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봤는데 연기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우선 모든 송금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언제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드렸는지 엑셀 파일로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전용 계좌도 새로 개설했죠. 아버님, 앞으로는 제가 모든 병원비를 관리해 드릴게요 라고 제안했어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나중에 의료비 공제 받을 때 필요하니까 영수증이랑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드렸죠. 시아버지는 아 그래? 그럼 고맙지라고 하시면서도 살짝 당황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시아버지의 실제 병원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하니까 의료진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당뇨 검사를 받은 건 5년 전이 마지막이었고 최근 2년간 병원에 가신 기록은 단 3번뿐이었어요. 그것도 감기나 소화불량 같은 사소한 증상으로요. 이제 확실해졌죠. 지난 5년간 병원비라며 받아간 돈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저는 그 순간부터 본격적인 정보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비용이 좀 들기는 했지만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거든요. 제 시아버지의 일상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건강 상태가 걱정되어서요라고 의뢰했죠. 물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지만요. 일주일 후 받은 조사 결과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박미래라는 이름의 35세 여성과 시아버지가 일주일에 3에서 4번씩 만나고 있었고 만나는 장소도 다양했어요. 고급 한정식집, 호텔, 모텔, 심지어 백화점에서 쇼핑까지. 더 놀라운 건 박미래의 과거였어요. 노래방 도우미 출신의 유흥업소 종사 경력이 있었고 현재도 시아버지 외에 다른 60에서 70대 남성들과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전문가였죠.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조사 자료를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분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감탄이 들었어요. 박미래라는 여자가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이더라고요. 각 남자들의 경제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호구였고요. 탐정이 촬영한 영상들을 보니까 시아버지가 박미래를 지인들에게 우리 젊은 며느리라고 소개하고 다니는 것도 확인됐어요. 심지어 아들 내외가 효도를 잘해서 여유가 생겼다며 자랑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복수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울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동맹이 필요했죠. 우선 딸 민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라고 했을 때 딸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모든 걸 설명해 주니까 민지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어요. 엄마, 설마 할아버지가 그런 분은 아니실 텐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니까 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한테 이렇게 할 수가? 라면서 울먹이더라고요. 그런데 곧 분노로 바뀌었어요. 엄마, 가만 있으면 안 되겠어. 뭔가 해야 해라고 하면서 제 편에 서주었죠. 민지가 도움이 된다고 한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니까 SNS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을 도와주겠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박미래의 소셜미디어 계정들을 찾아내서 그동안의 활동 내역을 추적해줬어요. 박미래의 SNS를 보니까 정말 뻔뻔했어요. 비싼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명품 가방들, 해외여행 인증샷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함께 찍힌 남자들의 얼굴은 모두 가려져 있었어요. 아마 시아버지처럼 여러 명과 동시에 만나고 있으니까 조심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박미래와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다른 남성들의 가족들을 찾아야 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민지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져서 비슷한 피해 사례들을 찾아냈어요. 놀랍게도 박미래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꽤 있었어요. 70세 할아버지를 둔 며느리 한 분은 시아버지가 젊은 여자친구 때문에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며 상담글을 올린 적이 있었고, 또 다른 분은 아버지가 노래방 여자에게 속아서 2천만 원을 잃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저는 이분들과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혹시 박미래라는 여자 아세요? 라고 물어보니 두 분 다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아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같은 피해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비밀리에 만나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박미래의 수법은 거의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점점 금액을 늘리고 최종적으로는 큰 돈을 뜯어낸 후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이었죠. 저희가 파악한 것만 해도 박미래가 3년간 벌어들인 돈이 5억 정도는 될 것 같았어요. 이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덤벼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행해야 했어요. 마치 독한 약을 조금씩 투여하듯이 말이죠. 1단계 공격은 경제적 압박이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가짜 투자처를 소개해 드린 거예요. 아버님, 요즘 제 병원 동료가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라고 제안했죠. 시아버지는 처음에 별로 관심 없어 하시더니 제가 월 수익률이 3%나 된다더라고요.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좋은 투자처라고 하는 데라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시더라고요. 그런 좋은 게 있어?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셨어요. 저는 민지와 함께 가짜 투자 회사를 만들었어요. 물론 진짜 회사를 설립한 건 아니고 그럴듯한 홈페이지와 팸플릿만 만든 거였죠. 민지가 디자인을 도와줘서 정말 실제 투자 회사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시아버지는 결국 자신의 숨겨둔 예금 5천만 원을 모두 투자하셨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뻔했죠. 그동안 저한테서 뜯어낸 돈 중 일부를 따로 모아둔 거였을 거예요. 한 달 후 저는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 큰일 났어요. 그 투자 회사가 사기였나 봐요. 제 동료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고 홈페이지도 사라졌어요. 시아버지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럼 내 돈은?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소개해 드린 것 같아요. 저도 속았어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시아버지가 한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니야, 정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욕심이 과했나 보다라고 하시긴 했지만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동시에 저는 박미래에게도 한 방을 먹였습니다. 익명으로 김일봉 할아버지가 다른 여자들과도 만나고 있다는 정보를 제보한 거예요. 박미래와 동시에 만나고 있는 다른 남자들의 사진까지 함께 보내면서요. 며칠 후 탐정을 통해 확인해 보니 박미래가 시아버지를 만나서 크게 싸웠더라고요. 할아버지, 저만 만나는 거 아니었어요? 왜 다른 여자들도 있어? 라면서 따지는 모습이 목격됐죠. 시아버지는 변명하느라 진땀을 빼셨을 거예요. 이때부터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미래는 의심의 눈초리로 시아버지를 보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그녀를 달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투자 실패로 여유 자금이 없으니까 더욱 괴로워하셨죠. 시아버지가 다시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정이야, 요즘 물가가 올라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3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 그런데 요즘 너무 자주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의미심장하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나이 들어서 돈 쓸 일이 많아진 것 같아라고 하시지만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런가요? 그런데 지난번에 드린 투자금은 어떻게 됐나요? 혹시 다른 데서도 손해보신 건 아니죠? 라고 추궁했어요. 시아버지는 아니야, 그런 건 없어. 걱정 말라고 하시지만 점점 위축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처럼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지 못하시고 어딘가 눈치를 보시는 느낌이었죠. 2단계 공격으로는 사회적 관계망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주 가시는 동네 경로당과 카페에 박미래와의 사진들을 실수인 척 흘렸어요. 제가 직접 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민지가 도와줬죠. 민지가 경로당 근처에서 이거 우리 할아버지 아닌가? 라고 하면서 사진을 떨어뜨린 척했어요. 그 사진을 주운 어르신들이 시아버지와 박미래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며칠 후부터 동네에서 시아버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김일봉 씨, 요즘 젊어지셨네요 라고 말하는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비꼬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라는 수군거림도 들렸고요. 특히 시아버지가 박미래를 젊은 며느리라고 소개했던 지인들에게는 박미래의 진짜 정체를 알려줬어요. 혹시 김일봉 할아버지가 며느리라고 소개하신 그 여자 사실은 노래방에서 일하던 분이래요. 지금도 여러 할아버지들과 동시에 만나고 있다더라고요. 소문은 삼시간에 퍼졌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그래서 그렇게 젊고 예쁜 여자가 80 넘은 할아버지와 다닐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아버지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죠. 시아버지는 점점 경로당에 나가기를 꺼려하시기 시작했어요. 나가면 어르신들의 시선이 따갑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시아버지가 위험에 걸리셨더라고요. 이때 저는 더욱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돈을 요구할 때마다 아버님, 요즘 너무 자주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라고 의미심장하게 물어봤어요. 혹시 사채라도 쓰신 건 아니죠? 아니면 누군가에게 속고 계신 건 아니고요? 라고 하면서 예리한 시선으로 바라봤죠. 시아버지는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없어라고 하시지만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박미래 쪽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어요.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가 발각된 후 시아버지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할아버지, 요즘 제가 힘들어요. 다른 데서 일자리를 구해야 할 것 같은데 당분간 생활비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요. 시아버지는 박미래를 잃을까봐 필사적으로 돈을 구하려 했어요. 하지만 투자 실패로 여유 자금이 없고 저한테도 예전처럼 쉽게 돈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밤마다 잠을 못 이루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이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함정을 팠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혹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시면 제가 친정 어머니께 부탁해서 5천만 원 더 마련해 드릴게요 라고 제안한 거예요. 시아버지 눈이 번쩍 뜨이시더라고요. 정말?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사실 요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걱정이었는데 정희 덕분에 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그 5천만 원으로 무엇을 하는지 24시간 미행했어요. 예상대로 시아버지는 박미래와 함께 부산의 고급 리조트로 일주일 여행을 떠났어요. 리조트비, 식사비, 쇼핑비까지 모든 걸 시아버지가 지불했고 박미래는 명품 가방까지 사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제 완벽한 증거가 모아졌어요. 지금까지 시아버지에게 준 총액을 계산해보니 2억 1천만 원이었어요. 병원비 명목 1억 2천만 원, 친구 보증 3천만 원, 사업자금 1억 원, 마지막 5천만 원까지. 모든 사용처를 완벽하게 파악했죠. 이제 복수를 실행할 때가 됐습니다. 시아버지의 83세 생일이 한 달 후로 다가왔어요. 온 가족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어요. 생일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30년 동안 친아버지처럼 모셨던 분을 이렇게 무너뜨려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당한 배신감을 떠올리면 다시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생일 당일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남편 태수, 딸 민지,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저는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가방에 넣고 왔어요. USB 사진들, 장부, 녹음 파일까지. 아버님, 생일 축하드려요라고 인사를 드리면서도 제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고맙다, 정희야.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생일도 챙기고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케이크를 자르고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아버님,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드렸는지 정리해봤어요 라고 하면서 정리된 장부를 펼쳤습니다. 와, 이렇게 정리해뒀구나라고 하시던 시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2억 1,340만 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남편 태수가 그렇게 많이 드렸나? 라고 놀라면서 장부를 들여다봤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당뇨 치료비로 월 100만 원씩 2년간 2,400만 원, 친구 보증으로 3천만 원, 사업자금 1억 원. 그런데 이상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님께서 당뇨 치료비라고 하셔서 드린 돈이 이렇게 많은데라고 하면서 병원 기록을 펼쳤어요. 아버님 당뇨 검사 기록이 5년 전이 마지막이더라고요. 시아버지 얼굴이 새하얘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다른 병원에서 라고 변명하려 하시는데 저는 태블릿을 켰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신기해요. 아버님께서 급한 친구 보증이라고 하시며 가져가신 3천만 원, 그날 아버님이 뭘 하셨는지 보실까요? 화면에 시아버지와 박미래가 제주도 고급 펜션에서 나오는 영상이 재생됐어요.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죠. 민지가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친아버지처럼 모셨는데 제 돈으로 젊은 여자와 놀아나셨네요. 그것도 2억이 넘는 돈으로요.
남편 태수가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니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못하셨어요. 그냥 고개를 떨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아버님, 박미래 씨가 다른 할아버지들한테도 똑같은 짓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아버님은 그냥 ATM 기계 중 하나였어요. 그 순간 시아버지가 무너지시더라고요. 정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라고 하시면서 울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아버님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박미래와의 대화 내용이었죠. 김일봉 할아버지 진짜 바보예요. 며느리 돈으로 저를 후원한다고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라는 박미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 순간 시아버지가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박미래가 뒤에서 자신을 비웃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남편 태수가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정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셨는데. 딸 민지도 할아버지 너무하세요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2억은 포기할 테니 앞으로는 저희 가족과 연락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남남입니다. 시아버지는 정희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다오라고 애원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30년 동안 쌓은 신뢰를 5년 만에 배신하셨잖아요. 이제 늦었어요. 그날 이후 시아버지의 몰락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태수는 앞으로 한 푼도 드리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저희는 정말로 연락을 끊었어요. 시아버지는 동네에서도 완전히 따돌림 당했어요. 경로당 어르신들은 사기꾼이라며 출입을 금지시켰고 동네 상인들도 외상이나 할인을 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미리 상황을 설명해뒀거든요. 박미래는 더 이상 돈줄이 끊긴 시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나이나 먹고 이런 짓 하면서 살아서 뭐해요? 라며 차갑게 버렸죠. 시아버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어요. 투자 실패로 예금은 바닥났고 연금 150만 원으로는 월세 100만 원 원룸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결국 5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이주하셔야 했죠.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어요. 스트레스성 위염이 악화되고 혈압도 올라갔는데 의료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어요. 공공병원 응급실만 전전하시는 신세가 됐죠. 1년 후 저는 모든 복수가 완료됐다고 느꼈어요. 시아버지는 고시원에서 폐렴에 걸려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병문안을 가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6인실 병상에 혼자 누워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정희야, 정희야 라고 부르시면서 울먹이시더라고요. 저를 부를 자격 없으세요 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남남이니까 님을 붙여서 부르세요. 시아버지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나갔었다라고 애원하셨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30년 전 시댁에 첫 인사 갔을 때 아버님이 저한테 하신 말 기억하세요? 우리 태수 부탁한다. 딸 같이 여기겠다고 하셨죠. 진짜 딸 같이 모셨더니 이런 선물을 주시네요. 시아버지는 박미래. 그 여자가 날 깨웠다. 나도 피해자야라고 변명하셨지만 저는 비웃으며 끝까지 변명이시네요. 아버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잖아요 라고 했어요.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죽기 전에 라고 애원하셨지만 저는 아버님, 저도 60 가까이 된 사람이에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버님 용서하느라 시간 낭비하기 싫거든요 라고 말하고 돌아섰어요. 그 후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해서 시아버지 복수기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어요. 놀랍게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강연 요청도 많이 들어왔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전국을 다니며 강의를 했죠.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남편 태수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당신이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다며 오히려 저를 더 존경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딸 민지도 엄마 덕분에 인생을 배웠다며 고마워했어요. 스트레스성 위염도 완치됐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오히려 복수를 완성한 후에 건강이 더 좋아진 거예요. 마음의 응어리가 풀렸기 때문이겠죠. 시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가끔 궁금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가 원했던 건 시아버지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당한 만큼 똑같이 배신감을 느껴보시는 거였거든요.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2억이 넘는 돈을 빼앗았지만 저는 그분에게서 30년간 쌓인 모든 관계를 빼앗았으니까요. 어느 쪽이 더 큰 손실인지는 시아버지가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제가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만약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시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우습게 보셨을 거예요. 아니, 더 큰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고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를 지켜야 하는 거죠. 그 신뢰를 배신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권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참고만 사는 것은 더 큰 불행을 부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만약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대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시길 바라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